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첨단 산업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대신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도 괴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상의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와 공천 개입 의혹 녹취 파문에 이어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정보를 8차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낸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전 매각한 주식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가 조작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온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이 라더견 대표 세력의 투자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이 회장은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러시아가 사건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나서자 미 백악관이 러시아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을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봄호우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20m, 산간에는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백길과 하늘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바람이 밤까지 이어진 뒤에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광지인 제주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오후 들어 무더기 결항했고 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제주공항 도착 대기실. 오후 들어 강풍과 돌풍으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썰렁합니다. 제주공항 측은 강풍과 급변풍 등 궂은 날씨 때문에 오후 3시 이후 항공기 25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날 4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었는데 결항으로 2만여 명만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항 소식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납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뭐 취소해야죠. 내일도 못 가고 모레 이제 귀가해야죠. 제주 공항에는 낮 1시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2m가 기록되는 등 태풍급 바람이 불어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전역에도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돼 5월 초 같지 않은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23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서귀포 265mm, 대정읍 17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토요일까지 비바람이 이어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자신을 만나는 게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괴념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운신폭을 넓혀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분신한 건설 노동자 빈소를 조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대화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 괴념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1대1 만남에 부정적인 여권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에서 꺼내든 카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다자 회동이었는데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국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박 원내대표 본인 판단에 따라 자신보다 먼저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상의해 조속히 방향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과거처럼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게 아닌 만큼 야당과 단독 회동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면 언제든 대통령과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대표 말이 정치적 수사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동을 제안받은 박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일요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는 안보와 첨단 산업, 문화협력 등이 의제로 오릅니다. 또 양국 정부가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네 번째 정상회담에는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려가 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지 상태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오염수 관련 조사를 양국이 함께하는 방안은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전경련 개의단련이 각각 1억 엔씩 출연한 미래발전기금 외에 양국 정부가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국가 정상협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중요 관심사인 만큼 그에 따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마무리한 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할 만찬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스키야키, 2차로 오므라이스가 만찬 메뉴였던 지난 3월. 이번에는 한식을 대접할 예정인데 한우 불고기나 숯불갈비가 주 메뉴일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화합줄을 들었던 지난 방일 때처럼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의 기호를 고려해 술도 준비합니다.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지난 2006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24시간 안팎.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때 그랬듯 1박 2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안보협력 확대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협의 그룹 NCG를 놓고 일본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이 핵협의 그룹 NCG 신설에 합의하자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일 확장 억제와의 연계를 언급했습니다. 米韓間で拡大抑止の強化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ることは、日米での拡大抑止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も相まっ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일본도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핵협의 그룹을 놓고 윤 대통령에게 배우라며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안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보수층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회담의 성과 차원에서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미일까지 확대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런 관측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설되는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의 내실화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무기 운영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한미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모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곳곳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한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손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국회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95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과거사 문제에 침묵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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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같은 굴욕 외교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비가역적인 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사과 없는 일본 총리 방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방한보다 반성이 먼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열린 지난 수요 집회 분위기도 더욱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생존자는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피해 생존자가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대학생들은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내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 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따른 설화와 공천 개입 의혹 녹취 파문에 이어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4.3 관련 발언을 비롯한 설화 말고도 대통령실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녹취 관련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천 대가로 후원받았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태 최고위원은 더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당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 발언들과 녹취 논란이 당에 주는 부담이 작지 않다고 보고 윤리위가 신속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뭐 지금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태 최고위원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비 후보들의 후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며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 파문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유출의 피해자라며 당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물론 녹취와 후원자 명단 유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과 별개로 윤리위가 징계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윤창현 의원과 당 싱크테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살리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하면서 당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조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들이 표출되면서 개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거취 논란은 자진 탈당으로 결론나면서 일단락됐지만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탈당 시기가 늦어지며 여론이 악화했고 어떤 방향으로 여실 예정이세요? 특히 쇄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체 조사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합니까? 아직도 10여 명의 거명된 돈봉투 의원들이 있어요. 관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당으로선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만큼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는 겁니다. 형국 자체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은 맞습니다. 뭐냐면 결국 실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고. 여기에 앞선 의총에서 탈당 의원들과 관련해 모든 사건에서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상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오며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기류마저 감돕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파고들어 민주당 내 연이은 탈당은 이재명 대표 내로남불로 이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당대표 자리 유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당대표로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징계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 외에 또 다른 현역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거나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경우 또다시 백가쟁명식 이견들이 쏟아지면서 당내 갈등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인 어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 강 회장과 공범들 사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강 회장이 자금을 조성한 출처를 수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정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300억 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게 될 270억여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선 전 회장의 가족들로부터도 24억 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매각 대금을 환원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오후 늦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지주사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룹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논란이 된 주식 매각 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부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사퇴의 배경에는 악화한 여론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키움증권 주가는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저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터 등 9개 종목 주가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라더견 대표는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 회장을 사건의 배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 회장과 라 대표와의 진실 공방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에는 정재계 인사들도 연루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입니다.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라더견 대표 세력 투자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빨리 갈아타라면서 라 대표 세력과 관련된 특정 종목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의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을 보유한 아난티그룹의 이중명 전 회장. 라더견 대표 세력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인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이 전 회장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노인이자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전 회장이 지인에게 특정 종목을 콕 집어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사가지고 이거는 정말이야 정말. 한천리 도시가스 오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어마어마. 이번 폭락 사태 때 직격탄을 맞으며 라 대표 세력의 주가 조작 대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종목입니다. 망설이는 지인에게 억 단위 신용대출까지 부추기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 사람은 3억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 평균 한 1억 사면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다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그걸로 갈아타라. 유명 일간지 고위 간부도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해 수익을 냈다면서 안심을 시키는 듯한 말도 건넵니다. 일본인 이사장이라고 내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재미 봤지. 이 전 회장이 이사장과 협회장으로 있는 재단과 협회에서 라 대표가 이사를 맡는 등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 전 회장이 라 대표 세력과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이 전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명 회장이 라더견을 자기 본부장이라고 그랬대요. 자기 회사 본부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준명 회장을 지금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 YTN은 이 전 회장은 물론 아난티 측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접촉해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킹 조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격 정보를 선관위에 8차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해킹 관련 정보를 알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메일과 전화로 사이버 공격 정보와 피해 일시, 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선관위에 전달했는데 해킹 메일 유포 5건, 악성 코드 감염 1건, 이메일 해킹 2건 등 8건 가운데 7건은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선관위에 북한 해킹 공격 시도를 통보했고 선관위가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채택한 전례 없는 선언이라며 이를 통해 핵협의 그룹이라는 새롭고 예외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 공유와 비교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라며 현재의 한국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첨단 전력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합참 차장 주관으로 각 본부장과 부장급 장성 등이 모여 조직 개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AI 기술 활용에 주안점을 둔 국방혁신 4.0 일환으로 합참 전체 인원의 약 10%가량이 신설되는 첨단 전력 전담 조직에 편성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도 평양의 뉴타운 건설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화성지구에 대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미사일 개발과 장기화하는 식량난 속에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세워진 건물들 사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모양을 본뜬 40층 아파트가 눈에 띕니다. 또 다른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는 3대 혁명, 주체 사상 등의 선전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완공돼 입주가 한창인 북한 평양의 화성지구 1단계 단지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오버이의 사랑이 웅축된 사회주의 번화가로 지금 이삿짐을 실은 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성지구 1단계는 45만 평 면적으로 착공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만세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라에서 한 일은 없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좀 성스럽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1월 당대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 주택을 평양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송화거리 1만 가구가 첫 결과물이었고 화성지구는 1단계 입주에 이어 2단계 만세대도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주택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속도전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택 건설에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은 건설 사업에 돌격대로 불리는 군인과 청년을 동원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노동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만 4천여 명이 동원됐는데 이들이 건설 전문가가 아닌 데다 충분한 자재가 투입됐는지도 의문이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경남 창원시 도심 야산에서 진행되던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공사가 중단됩니다. 국방부는 미군과 어제 회의를 통해 일대 시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마철을 대비해 산사태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는 최단 기간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주한미군 창원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에 참석해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을 이곳으로 옮긴 취임 당시의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대통령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형 열쇠로 용산 정원 문을 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어린이들 손을 잡고 정원으로 입장해 풍선 선물을 주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입양한 은퇴 안내견 세롬이도 산책길에 동행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120년 만에 시민들의 품에 돌아왔지만 오염된 토양 문제는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화가 우선이라며 졸속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120년 만에 어린이 정원으로 탈바꿈한 첫날, 환경단체들은 오염 상태의 임시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암물질, 독성물질, 공원 개방 반대한다. 이들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정도를 의미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오염된 땅을 흙과 잔디로 덮는 건 졸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화는커녕 겉만 번지르하게 흙을 덮고 잔디와 꽃으로 식재를 한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민들은 안전과 건강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곳을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했듯이 우리 아이도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정원 가운데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조성된 스포츠필드 부지에서 TPH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36배, 홍보관이 있는 장군 숙소단지와 잔디마당으로 꾸며진 야구장 부지에서는 각각 기준치의 29배, 9배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는 특정 지점의 최고 농도에 불과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방한 부지 전체에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쌓아 시민들이 오염된 토양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흙이 빗물에 씻겨나가 오염된 토양이 드러날 수 있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안전하다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조사를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조사했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겠죠. 부지 반환 절차가 완료되고 토양 정화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용산공원이 조성되기까진 아직 수년이 남은 상황. 국토교통부는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초대형 산불에 아픔이 가시지 않은 경북 울진에서 올해 또 산불을 낸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한때 산불을 예방하고 감시했던 산불 감시원이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활활 타오릅니다. 산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지난해 울진 산불의 기억이 생생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화로 확인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전직 산불감시원 6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올해 울진군 산불감시원 모집에 떨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날짜가 성냥 구매한 사실도 확인되고 CCTV에도 영상도 확인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산불감시원은 도시에선 낯설지만 일이 쉽고 급여가 괜찮은 데다 특별한 자격 요건도 필요 없어 농촌에선 수십 대 1의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공개 모집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등 채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당선인을 도운 이들이 포상처럼 받아가는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A씨 역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모집에서 탈락하자 군청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옛날에는 뭐 군수 되면은 민명, 뭐 도의원, 군의원 뭐 이런 식으로 배정하다시피 누구는 누구 줄로도 갔구나 이런 거지요. 나는 누구 되면 그리 간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들 얘기를 해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꼼꼼한 감시는커녕 오히려 산불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마다 가중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변동성 이자액은 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대출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오는데 은행은 앉아서 돈 벌었다. 은행들의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2월 관련 TF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특히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돈을 빌린 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품 대부분이 단기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상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리 급등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데다 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 맞춰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별 자체 금리 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함께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상생 금융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반도체 한파와 자동차 호황 속에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2위로 내려앉으면 20년 만에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자릿수였으나 10월에 마이너스 15.7% 이후 본격화해 지난달까지 매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실적이 20-30%씩 줄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대중국 반도체 수출도 급감해 마이너스 22%를 시작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환율 효과에 더해 전기차 등 고가 차량이 많이 팔리며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그 결과 대중국과 대미 수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수출의 58%에 그치던 미국 수출은 지난해엔 70%, 올해 들어서는 9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불과 3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번 달 수출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초엔 미국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별 통계로는 2003년 7월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수출 1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 경기가 급냉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특히 전기차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품목별 수출 실적도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난해 4월엔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지난달엔 2억 달러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공급량 감소보다는 단가 하락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디램 고정가는 지난해 1월에서 4월까지는 3.41달러였으나 지난해 4분기 2.21달러로 떨어졌고 올해 1분기 1.81달러, 지난달엔 1.45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감산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대중국 수출도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의 반도체 지위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한 품목을 개발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경기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건설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건설은 경제 성장률에 마이너스 0.4%포인트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국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경기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과 주택 착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할 때 주택가격은 4%포인트 떨어지고 주택 착공은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 착공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주택 건설의 핵심 선행 지표인 주택 착공이 2022년에 대폭 감소, 마이너스 25.9%로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 건설 부진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주택 건설 감소는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엔 0.4에서 0.5%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DI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건설 비용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군이나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된 아픈 역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라져가는 국내 강제 동원의 현장을 조명합니다. 인천 부평에는 일본 육군이 무기 공장으로 썼던 조병창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노역에 동원된 역사의 현장인데 공원 조성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대용 PD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부평의 미군 기지, 캠프마켓. 건물 상당수는 1941년 지어진 일본 육군 무기공장 조병창입니다. 당시 병원으로 썼던 건물 주변에 철거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엔 미군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공원 조성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즉각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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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강제 동원의 역사를 그다음에 일본 침략의 증거를 이렇게 빨리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일본군이 작성한 극비 문서인 인천 조병창 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곳에 강제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조선인은 9천여 명. 인천과 서울에서 중학생 약 930명을 데려다 일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몸을 몹시 다쳐서 기계 만지는 데니까 거기 일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참 다친 애들도 많고 하루에 아마 팔 다친 애들이 한 100명 와요. 강제 노동의 현장이지만 보존 가치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었습니다. 미군에 공여했던 토지를 돌려받은 국방부가 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라 건축물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가 건축물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면 남겨둘 수 있는데 현실은 경제성이 우선입니다. 환경 오염 제거라고 하는 표피를 쓰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그런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면의 욕심들은 숨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인천 부평구는 지난달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구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의 어두운 역사도 모두 기록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강제동원의 역사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러시아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MSNBC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냥 순수하고 단순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미국은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주민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내무장관이 이탈리아를 모욕했다며 예정된 파리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앞서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자국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멜로니 총리는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AEA는 어제 공개한 4차 방일 미션 보고서에서 NRA가 독립규제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아침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전북 고창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50,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가장 강하게 오는 시점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피해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도, 춘천이 20도, 청주 23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